짧지만 깊이가 있는 역사 공부, 품격 있는 새로운 인문학, 심용환의 역공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수요일이면 오시는 그분입니다. 심용환 작가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심용환입니다. 네. 오늘은 왜 프린스라고 안 해? 놓쳤어 타이밍을. 잘하셨어요. 프린스 용환심. 네. 그리고 그 옆에는 수요일마다 앉아 계시는 한량 김찬봉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능참봉으로 일하게 될 김 선생입니다. 아니 그걸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의 제2의 페르소나야. 능참봉. 난 전생에 능참봉이었을 것 같아. 그건 100%야. 쉽게 말하면 기회주의자. 인생 쉽게 가는 사람. 네. 자, 오늘은 남북관계사를 한번 훑어볼 텐데 그 전에 어떤 광고 있습니까 오늘은? 아니 무슨 광고를 안 갖고 오면 안 될 것 같은. 아유, 그럼요. 뭐 네. 저야 뭐 영광인데 4월 18일부터 6주간 부천시 평생학습센터에서 헌법 강연 6주간 진행합니다. 아무래도 개헌 이슈가 화두여서 4월 18일 부터 해서 매주 수요일 날 5월 23일까지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이제 헌법을 갖고 6주간 부천에서 몇 명입니까? 강연합니다. 정원이? 아니 이건 정원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한 2-30명 정도밖에 안 돼서 요즘에는 구별로 뭐 이렇게 센터를 만들어요. 학습 센터를 만들어서 강연하는데 이 정기 강연 같은 경우는 숫자를 좀 적게. 그러니까 이제 무시한 거죠. 너무 적게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미어 터져서 공간이 확대됐으면 좋겠다. 뭔 얘기하는 거지? 하여튼 정확히 위치가 어딘가요? 부천 그 강의장이? 저도 아직 안 가봤는데. 아니 들으실 분들 생각하기면 또 이렇게 가까운 데 어디로 이렇게 안내드리면 더 좋으니까. 부천시 평생학습센터에서 있으니까 혹시 뭐 부천 근처에 계신 분들은 프린스 시임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6주 동안. 작년에는 사실 헌법 강의 많이 했어요. 뭐 온갖 곳에서 했는데 올해는 이제 안 할 줄 알았는데 이 워낙 이제 이 이슈가 계속 가니까 결국은 제가 이제 나가게 됐습니다. 제가 프린스심에 관련된 저희 팟빵 게시판 댓글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악플? 소정 H2O님께서 심용환 쌤의 안산도서관 강의 듣기 위해 칼퇴근하고 열일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관심 없는 신랑 꼬셔서 같이 다녀왔는데 약간의 관심이 생긴 듯해서 좋으네요. 화이팅입니다. 이렇게 다니시는 분이 있단 말이죠. 바로 아랫분은 비록 사진은 이연배 기자의 한국재벌 흑역사를 바로 구매했다고 해서 말씀을 하셨으나 맨 뒷문장이 덧붙여 단박의 한국사는 한참 전에 구입해 중학생 딸들 읽히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거든요. 어떻게 반응해야 되지? 더 말씀해 주셔라. 그렇지. 네, 계속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네. 이거 안산은 진짜 많이 왔어요. 그 120명? 그래가지고 그 공간이 커요. 홀이 큰데 그 보조의자까지 쫙 놔서 꽉 차서 지금 2주째 했는데 다들 이제 안 빠지시고 계속 놀랬어요. 그리고 그중에 이제 또 우리 김프로쇼 식구들은 또 티를 냅니다. 왜냐면 각종 이유로 왔을 거 아니에요. 뭐 꼭 저만이 아니더라도 그냥 평소에 도서관을 이용하면서 역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사실은 더 많을 거고 왔는데 이제 꼭 김프로쇼 식구들은 이제 제가 강연하는 데 가면 김프로쇼 듣고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쓱 그냥 한 마디 던지는 그래서 아니 뭐 좋죠. 그래서 이 팟캐스트라는 게 사실은 어떻게 피드백을 확인하기 쉽지 않은데 현장에 가서 이제 보고 왔다는 분들이 강연장 여기서 광고한 거는 꼭 오셔서 꼭 티를 이렇게 내주셔서 참 행복한. 앞으로는 강의장에서 만나시면 꼭 이렇게 티를 내주세요. 안녕하세요, 프린스심. 그러면 무슨 영문인지 모르는 옆에 사람들이 뭐야 프린스심. 요즘 댓글 같은 게 다 프린스심이야. 입에 잘 붙는다니까요. 네. PS. 그렇지. 이왕큼 붙인 김에 붙일게요. 사실 지금 오픈 날짜가 애매해서 제가 말씀을 아직 못 드렸는데 팟캐스트 지금 이제 표정 막 굳습니다. 제가 이렇게 김프로쇼는 뭐 계속 할 거고요. 저 인간들이 저를 버리지 않는 한 여기다가 투자한 공력이 내가 진짜 아니 막 이제 항상 책 쓰느라 정신이 없잖아요. 근데 없는데 어느 순간에 책을 안 쓰고 딴짓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그러니까 그 보면 이제 다 김프로쇼 준비하는 대부분의 일은 김프로쇼 자료조사. 내 연구소 가서 다른 자료 지금 급한데 그거 잠깐 놔두고 내일 녹화하면서 막 자꾸 막 토요일 날 막 안 보이고 막 애들 아빠 찾고 막 여러분 이런 분입니다. 그렇죠. 프린스심이에요. 근데 책을 이제 사드려야 돼, 안 사드려야 돼. 마음에 들어. 냉참몽 최고야. 이러니까 옛날에 그 관리들이 이제 그렇지. 지방 자리 하나씩 주는 거지. 집에 앉을 가지고. 수가 없어. 있으면 편해. 막. 지방관 하나 부탁드려요.
아무튼 그래서 제가 그 좀 별도로 그냥 이 김프로쇼 열심히 할 거고요. CBS의 변상욱 대기자님 유명하시잖아요. 분하고 저랑 이제 같이 제가 꼬셔서 위즈더 마우스에서 역사 팟캐스트 하나 새로 시작하는데 지금 이게 타이밍이 이거 어떻게 될지 몰라서 하는데 이제 본격화되면 제가 여기서 맨날 그 얘기할 것 같아요. 어우 좋아요. 네. 저는 뭐 그래서- 하시는 일은 무조건 밀어드리지. 아, 그럼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좀 젊은 감각이고 사실 예전에 제가 이제 팟캐스트 했었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그 하나는 아쉬웠던 건 이제 제가 이제 주관하는 게 아니어서 갑자기 사실은 끝났거든요. 그리고 그러면서 다시 하자라고 얘기해놓고 이제 영원히 안 하게 된. 사실 이제 뭐 그때 말을 안 했지만 좀 적잖이 좀 상처도 됐고 속도 상했고 까 그냥 이렇게 참아야지 우리 해서 그 좀 충격이 컸어요. 그래서 한참 잘 될 때 뭐 엄청난 다운로드를 하다가 그래서 어느 시점이 되면 그래도 이제 작더라도 내 거 하나는 좀 가져가야지. 왜냐면 이게 이유는 간단해요. 이 작가들의 생존, 독자 확보라는 게 큰 문제여서 그러니까 이제 출판사들도 팟캐스트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네. 그래서 하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그때 사실 제일 좋았던 기억은 이제 최강욱 변호사님을 만났던 그래서 그러니까 역사 전문가는 아니지만 연륜에서 묻어나오는 경륜이 항상 이제 아, 그럼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우리끼리 맨날 했던 얘기예요. 제주는 용환이가 부리고 뗀 건 최강욱이다. 왜냐면 내가 떠드는 건 이미 쟤는 역사니까 하는 거고 거기 이제 최강욱 변호사 한참 듣고 핸드폰 하다가 자기 하는 거 몇 개 붙이면 사람들이 이야 변호사가 이 사람 대박이네. 그러면서 제가 또 한 단계 그분을 또 이렇게 올려드렸는데 얄미웠죠. 뒤돌아보면 생각드는 게 뭐냐면 그렇게 한 생애를 가치 있게 사신 선배들을 내가 또 그렇게 조금이라도 또 이렇게 올려드리는 게 또 나한테도 보람이 있는 과정이라는 생각도 좀 들어서 고민이 많았는데 다큐멘터리 하다가 변상욱 기자님을 알게 됐어요. 알게 됐는데 이제 되게 가까워졌는데 또 내년에 은퇴하신다고 그러셔서 고민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제 후배로서 좀 도와드릴 수도 있고 또 선배가 가는 장에 보탬도 되고 나도 좀 덕도 받고 이런 의미로 제가 좀 별도로 팟캐스트 이름이 역공이라고 역공. 역사 공부의 준말인데 역공. 진짜 싫거든요. 단박에 한국사도 진짜 싫었거든. 근데 이게 막 출판사에서 그게 팔린다고 막 저는 막 우아하게 막 생각하는 역사 이랬는데 안 팔린다고 그러는데 역공도 막 싫은데 변석 기자 옆에서 괜찮은데 이래가지고 또 강제로 통과됐습니다. 근데 이게 방송 나가는 시점에 올라갔을 땐 약간 애매한데 일단은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나오게 되면 정확하게 언제부터 나온다고 저희한테 한 번 더 고지해 주시면 아니요 매주 와서 얘기할 거예요. 방송 내내 그냥 김프로가 그랬다며 초기에 김프로쇼 띄우려고 어디 가서 다 했다고 저도 똑같이 한번 해보려고. 자, 아무튼 그 역공 많이 들어주시고 네. 기대도 해주시고 뭐 응원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네. 표정이 안 좋아요 근데 김프로가. 왜요? 그러니까 아, 우리는 좀- 상생. 네. 상생. 우리 상생이에요. 상생이죠. 네. 같이 올라가야 돼요. 네. 맞아요. 그럼요. 저희가 듣보잡의 서름을 너무 겪었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뭐라고. 네. 맞아요. 제가 그 여담인데 블랙하우스 출연한다고 하니까 사실 그냥 여태까지 방송 진짜 많이 나갔거든요. 뭐 센 거 많이 나갔는데 무지하게 나갔죠. 네, 근데 갑자기 저 김프로가 비굴하게 저한테 형 저희 버리면 안 돼요. 저 너무 황당한 댓글에 뭐 뭔 소리야 이러면서 막 너무 옛날에 서로 많이 겪으셨다라는. 그럼요. 저희 많이 겪었거든요. 전 네. 김프로 씨 너무 사랑합니다. 여유를 가져. 능참봉들은 여유가 있다. 정말. 자, 그래서 오늘은 남북 관계사를 한번 정리를 할 텐데 이제 정상회담도 곧 이제 뭐 시작할 거고 여러 가지로 남북이 이제 화해 무드. 뭐 근데 화해 무드라고 얘기하기는 아직 조금 그렇죠. 조금 살얼음판 같은 분위기가 좀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작년하고 비교를 해보면 굉장히 진일보한 지금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한번 그 내용을 한번 쭉 훑어 주실 텐데요. 네네. 그러니까 남북 관계 역사는 사실은 고등학교 학생들한테는 수능의 필수 문제예요. 한 10여 년 전부터는 무조건 박정희 정권 때 7사 남북 공동성명하고 노태우 정권 때 91년 남북기본 합의서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 때 2000년 6.15 공동선언 이건 무조건 수능에 나오던 문제였어요. 네, 단답형이지만 통일에 대한 의지가 이제 역사 교육에 반영이 돼 있던 건데 근데 되게 중요하고 그 앞뒤를 좀 해보면 이래저래 좀 생각할 거리가 많고 그래서 오늘은 좀 그 얘기를 차분하게 한번 또 준비해봤습니다. 네. 지난주 왕릉으로 마음의 풍요로움을 달랬다면 다시 또 빡센 주제로 왔습니다. 얘기하라는 얘기죠? 그렇죠. 저희 이제 강의를 들을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촉촉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잖아요. 이제 능천봉은 좀 뺀질뺀질한 느낌. 일단 박정희 정권 때부터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는 한국 전쟁을 했고 네. 그 한국 전쟁 전에는 북한도 남진 통일이지만 우리도 북진 통일이었기 때문에 네. 서로 쓸어버리자 이런 식이었기 때문에 그 얘기는 별로 의미가 없고 그리고 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뭐 그러다가 이제 제일 중요한 사건은 1972년 7.4 남북 공동성명입니다. 이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고 또 하나 좋은 게 뭐냐면 이게 어찌됐건 박정희 정권 때 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보수 정권에서 했다라는 또 하나의 명분을 또 갖고 있고 막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왜 하필 1972년에 남한과 북한이 합의를 했냐라는 게 좀 중요한 건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1960년 기준으로 남한 1인당 국민소득이 87달러, 60년 그리고 북한이 148달러. 그러니까 60년대만 해도 우리가 훨씬 못 살았는데 네. 76년 정도부터 우리나라가 이제 북한을 이기기 시작을 하거든요. 연돈이 약간 차이가 있는데 1970년대쯤 되면 이제 우리도 자신감이 생긴 거죠. 야, 우리 힘들었는데 밀고 올라오고 있어. 경공업의 성과야. 북한도 아직은 뭐 왜냐면 또 북한은 그때가 이제 중소 분쟁 속에서 중국과 소련이 되게 사이가 나쁠 때 북한의 지세가 아주 지형적으로 괜찮잖아요. 그걸 이용해서 이 둘이 싸우면서 중국한테도 먼저 받고 이 소련한테도 먼저 받고 하면서 굉장히 또 자신감 넘칠 때 그래서 두 나라가 좋아 하면서 했던 좀 그런 배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남북관계 논의는 약간 외부적인 모습이 있다는 것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이때는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북한을 간 건 아니고 당시 이유락 중앙정보부장이 몰래 5차례 가서 이제 김일성과 직접 회담을 했고 그때 이제 내린 3가지 결론. 이건 무조건 시험에서 외웁니다.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 네. 그래서 평화는 자주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끼리 협의하고 두 번째는 이제 평화롭게 마지막은 그걸 통해서 민족 대단결을 이뤄내자라고 하는 게 한국 전쟁 이후 2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남북 간 합의를 맺게 된 그러니까 한반도 역사의 가장 중요한 합의가 7.4 남북 공동성명.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 요 3가지 원칙을 도출한 거네요. 그렇죠. 그 원칙은 사실은 그 이후의 선언문에 다 반영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가장 좀 중요한 키워드라고 할 수 있죠. 사실 또 이런 걸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요거 하기 전에 3년 전에 삼선개헌이라고 박정희 대통령이 강제 헌법을 뜯어 고쳐서 3번째 나온 거예요. 69년에. 요거 좀 자세히 알고 싶으면 단박의 한국사죠 뭐. 네. 제가 어느 편? 현대편. 너무나 마음에 들어. 그러니까 옷도 파란색 옷인데 그렇죠. 책 표지가 하필 파란색이어서. 네. 저는 오실 때 색깔까지 맞춰 입어요. 네. 속옷 보여드려요? 속옷은 빨간색이야. 왜? 근데 편이 빨간색이야. 정말 능천몽 같아. 왕릉편에 후유증이 이렇게 셀 줄이야. 괜히 관직을 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요. 그렇죠. 오직 인맥과 새치혀. 장난 아니다 진짜. 가위로 잘라버리고 싶어. 최고입니다. 근데 여튼 이게 뭐냐면 69년에 박정희 후보가 나 이것만 하고 끝낸다라고 선거 투표일 이틀 전에 2차례인가 얘기를 선언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안 되니까 유신으로 간 건데 그 정도로 사실은 밀리고 있었던 거죠. 왜냐면 김대중 후보라는 당시 40대 기수론 해서 이제 김영삼의 지지를 받는 김대중이라는 새로운 존재 앞에서 이제 막 밀리는데 그때 이제 김대중 대통령의 주장이 되게 중요한 게 이게 사실은 제 생각은 어찌됐건 현재까지도 21세기까지도 결국은 우리나라의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의 골조를 박정희가 어찌됐건 만들었다라면 장단을 그러면 그 문제점을 풀어가는 방향은 결국은 김대중적 상상력에서 저는 한 발도 안 벗어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때 했던 얘기가 뭐냐면 4대국 보장론 주변 4개 국가가 우리나라의 안전을 보장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하나가 뭐냐 남북교류론 2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이미 김대중 후보가 박정희라는 조국 근대화의 기술을 무너뜨리기 위한 방편으로서의 공약이 반공주의를 넘어서 교류로 그리고 남북관계도 대결이 아닌 협력으로라는 걸 처음 얘기하면서 60년대 때 선풍을 일으켰기 때문에 간신히 이긴 상태니까 이때 주로 도시에 살던 사람들이 다 김대중을 찍었거든요. 그러니까 민심이 이제 좀 다른 걸 원하는구나 라는 걸 느끼던 상황이니까 이제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시점이 왔군요. 시점이 온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민도가 쌓이다 보면 그 민도 속에서 결국 압력을 받으니까 아무리 보수 반공 정권이더라도 이제 통일 정책을 추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뭐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새기고 있었어요. 72년 그런 타이밍이. 네. 이거 분명 편집될 건데 이거 요거를 내보내야 되는데. 진짜. 요 사이는 잘라주시고요. 나빴어. 자 그럼 72년도 7.4 남북혁명 다시. 그냥 내가 할게요. 재밌는 게 뭐냐면 이건 쉽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의미는 갖고 있는데 이게 1972년이잖아요. 7.4 남북 공동성명이잖아요. 그러니까 7월 4일 날이잖아요. 3개월 후에 유신체제가 통과가 돼요. 남한은. 북한은 또 어떻게 되냐. 김일성 주석체제, 사회주의 헌법체제. 그러니까 1972년 그 해에 남한과 북한이 어떤 여러 국제 상황과 내부적 상황 속에서 한번 대화해봐 해서 좋은 어떤 원론적 원칙을 잡아놓고 원래 목적은 둘 다 극단적 독재 국가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내가 더 오래 해야 돼 이런 거. 그죠. 그래서 재밌는 게 뭐냐. 1972년 12월 27일 날
이날이 이제 유신 체제로 박정희가 대통령 사공화국의 대통령이 되는 해고 그때 김일성이 주석이 돼요. 같은 날이에요. 이야. 그리고 거의 두 사람은 같은 인생을 살았다고 봐도 되겠네요. 그렇죠. 성공으로 따지면 이제 김일성이 더 성공한 거죠. 천수를 누렸으니까. 네. 근데 여튼 이런 식으로 어떤 정략적인 선택인데 정략이든 뭐든 합의를 봐뒀기 때문에 이 언제나 국제조약이라는 건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국가 간 합의를 봐뒀기 때문에 이 7.4 남북 공동성명은 뭘 얘기하더라도 꼭 나올 수밖에 없는 핵심적인 주장이라고 할 수밖에 없죠. 근데 또 하나 재밌는 거 이때 이제 그 정세현 장관이잖아요. 네. 그 부분에 이제 책에 나온 내용을 보니까 1970년대 때는 남북 대화는 다 중앙정보부가 관리했대요. 그 왕릉 옆에 있었던. 네. 다 관리했었고 통일부는 이때 뭐였냐? 홍보. 그리고 너무 웃겼던 게 국론 통일. 그러니까 정부가 A로 가이드하면 통일부가 A가 맞아요 이런 역할밖에 안 했대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통일부 역할이라는 게 작았던 거죠. 한계가 있었군요. 한계가 있었던 거죠. 그런 게 이제 박정희 시대 때의 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7.4 남북 공동성명은 계속해서 남북 대화의 원칙처럼 지금도 계속 나오는 거를 들어요. 그러면 방송에서도 그렇고 모든 기조가 거기서부터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슬쩍슬쩍 지나갈 때마다 꼭 나오게 되는 거고. 뭐 전후에 가장 이제 처음으로 있었던 시도니까 뭐 의미가 아주 없었다고는 할 수 없는데 어쨌든 실질적으로는 서로 이제 가지고 있던 꼼꼼이가 달랐으니까. 그쵸. 뭐 그게 이제 계속 아주 실제적인 효과를 내기는 좀 어려웠다고 봐야 되는데. 네. 이게 또 배경이 뭐였냐면 72년 직전에 71년에 남북 최초의 적십자회담을 해서 이걸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또 국제적인 의미도 갖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국제사회에서도 요거 좀 의미를 갖고 있는 네. 조약이 될 수밖에 없죠. 네. 북에도 적십자가 요즘도 활발한가 모르겠네. 저희가 지난 겨울에 적십자랑 같이 캠페인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런 얘기를 좀 나눴었거든요. 네, 남북이 항상 적십자로 먼저 교류를 한다고. 아니 능참봉이 그런 얘기하니까 되게 안 어울린다. 가끔 이런 지적인 면도 있어줘야 돼요. 아, 그래요? 그럼요. 네. 지방 관리를 맡기려면 한없이 가볍게만 하면 안 돼요. 네. 자, 그래서 박정희 시대의 7.4 댓글 안 하고 지나가야 돼. 이런 거. 거의 막 입을 틀어막는 말이에요. 박정희 시대의 7.4 남북 공동성명. 그러면 그 다음 정권 때는 어떻게 이어집니까? 이게 사실은 중간에 붕 뜹니다. 물론 이제 전두환 대통령 때 좀 시도를 했던 적도 있었고 전두환 대통령 때 가장 유명한 사례는 이제 단회성이었지만 남북 이산가족 상봉. 그때 아마 두 분 기억하실 텐데 수해 우리나라 되게 심하게 입어가지고 풍납동 같은 데 완전 물 잠기고 했었을 때 북한에서 호기를 떨면서 이제 남한한테 수재 의원을 보내왔었죠. 현물로. 근데 그때 우리가 그걸 안 받을 줄 알았던 거예요. 왜냐면 이제 우리도 자존감이 있었는데 통일부에서 받아보자. 그러니까 이제 낼름 전략상 그러니까 낼름 받았어요. 근데 받았는데 깠는데 이제 제품이 너무 후진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게 공개가 되면서 남한 쪽 사람들이 더 이제 북한에 대해서 아이 쟤네 우리보다 이제는 확실히 못 사는구나. 자신감이 생겼군요. 자신감이 생기던 계기였는데 그 계기가 돼서 어찌됐건 그때 처음으로 남북 이산가족 상봉은 그때 단회적으로 한번 있었죠. 네. 그리고 그때가 이제 전후로 아마 그 기억하실 거예요.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하면서 KBS 이산가족 찾기 생방송. 네. 남한 내에서 그게 엄청난 그게 원래 4시간 방송으로 시작한 거예요. 그랬다면서요. 근데 그게 이제 며칠 돼서 이제 뭐 세계 기네스북 기록이 하고 2달인가 생방송. 엄청나게 했었죠. 막 몸에다 뭐 이렇게 판 갖고 저희 집이 이제 이산가족이어서 그래요? 저희 집 이제 북한에서 내려온 집안이어서 근데 이제 저희 집안 중에 소수만 내려와서 소수들끼리 다 알고 지내서 이제 그걸 그냥 이렇게 눈물 어리게 봤지 우리가 뭐 찾고 그러진 않았어요. 왜냐면 다 북한에 있으니까. 그 대신에 이제 명절 때 되면 할아버지가 항상 임진각에 혼자 가셔서 혹은 저 데리고 가셔서 혼자 이제 말씀이 많지 않으시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냥 저쪽 이렇게 휴전선 넘어 바라보면서 쓸쓸하게 바라보다 오셨던 거 그 정도가 이제 기억이 있는 거죠. 고향이 어디 쪽이셨나요, 할아버지? 황해도 평산. 네. 평산. 이런 건 또 몰랐네요. 그러게요. 네. 그럼 뭐 역사를 가리킬 모든 준비가 다 돼 있는 거죠. 슬슬 분단의 여기도 이제 아픔, 뭐. 슬슬 여기도 자기 깔때기 길로 이제 모르셨죠? 전 원래 자존감이 되게 높습니다. 언제 한번 냉면 한번 드시러 가야겠네요. 왜요? 엄청 좋아하실 거 아니에요? 냉면 좋아요. 평양냉면. 네. 아니 그거 뭔 상관이에요? 그거. 아니 그거 오바지. 뭐 할아버지가 그랬다고 내가 내 몸에 뭐 평양냉면에 막 물줄기 흐르고 있고 막 이러나? 아니 왜냐면 저 친구들 중에도 그 할아버님 때들의 그 내려오신 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손자들한테 냉면을 가리키세요. 그래가지고 냉면을 되게 좋아해요, 걔네들 다. 저는 걔네들한테 냉면을 전도받았거든요. 전도받아. 네. 처음에 평양냉면 이게 무슨 맛이야? 이러면서 그치. 이거 처음에 맛없는데 네. 먹을수록 맛있지. 환장해요, 지금은. 네. 맞아요. 네. 근데 저는 솔직히 유천칡냉면 좋아해서.
변절자. 그게 너무 맛있어. 그리고 어디 저 진주에 가니까 또 진주냉면. 진주냉면이요. 그것도 맛있더라. 그래서 예, 죄송합니다. 이제 그 코스프레 그만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두환 정권을 그렇게 건너뛰고 노태우 정권 때 의미 있는 그게 중요하죠. 왜냐면 1989년이 그 유명한 베를린 장벽 붕괴입니다. 그러니까 냉전의 구조가 붕괴가 되는 상황인데 이게 앞뒤가 너무 잘 맞는 게 뭐냐면 냉전이 붕괴가 된다는 거 쉽게 말하면 세계가 두 개로 나눠져 있고 남한은 자유세계의 국가들과 동맹국가고 북한은 저쪽 빨간세계의 국가들과 동맹관계인데 빨간세계에 있는 국가들이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느꼈을 위기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시무시한 힘인 거고 그때 소련이 붕괴가 돼버렸잖아요. 그런 상황이 되니까 북한은 어떻게 해서라도 체제를 살려야 된다라는 위기감 속에 빠져 있는 거고 우리는 3조 호황이라고 80년대 때 그렇게 경제 성장을 하고 플러스 88 올림픽 대박 친 다음에 냉전이 붕괴가 되니까 이제 물론 그때 살았던 입장에서 찌지고 볶고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그래도 작고 가난한 나라가 아니라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야 한강이죠. 우리나라가 그래도 이렇게 됐다. 이런 자신감이 있었으니까 노태우 정권이 굉장히 공세적으로 나서요. 전체적으로 국운이 상승하고 있다 이런 기운을 느꼈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는 그냥 평화 공세라고 봐도 무방해요. 그러니까 되게 도전적으로 남북 관계에 대해서도 막 이렇게 좀 정의하면서 너네 개방해라. 개방하면 살려주겠다. 거의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위기에 몰린 북한과 자신감으로 상승한 남한 간의 어떤 결의. 이게 소위 말하는 노태우 정권의 최고 치적이라고 하는 북방 외교라는 게 이루어집니다. 1991년이 핵심인데 91년에 일단 남북한 유엔 공동 가입. 그러니까 드디어 남한과 북한이 동시에 유엔에 가입을 하면서 국제사회에 북한을 끌어당긴 거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지금도 보면 북한이 핵 개발하거나 미사일 쏘면 북한의 유엔 대사가 나와서 변명하고 이러는 것들이 예전에 그게 안 됐던 건데 지금은 가입을 해놓으니까 북한이 국제사회 앞에서 얘기할 수밖에 없고 또 총회 의결 같은 게 항상 인권 문제나 이런 것들도 지적당하게 되는 게 국제사회에 나왔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인 거고요. 그 전에는 남한도 유엔 가입이 정식으로 안 됐었잖아요. 왜냐면 북한이 안 받아지니까 이 상임이사국이 소련이랑 중국이 있기 때문에 걔네들이 거부해서 한국도 북한 유엔 가입이 어려웠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어찌됐건 남한 쪽은 소련의 비토 속에서 유엔이 인정한 유일한 국가로는 이제 존재를 했었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두 개 다 들어버리니까 이제 둘 다 활동을 많이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고 나서 91년에 남북기본합의서. 요게 이제 되게 중요한 거죠. 왜냐면 개념 세 가지만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아예 쉽게 말하면 두툼하게 책을 만든 거죠. 이때 처음으로 남북 고위급 회담이라는 게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남한의 장차관, 장성급과 북한의 동급의 고위 관료들이 나와서 여러 차례 회담을 하면서 두툼하게 이제 우리나라가 어떻게 나갈 것인가에 대한 플랜을 세웠던 거. 그러고 92년에 그러니까 해를 넘겨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한반도에는 핵이 있으면 안 된다까지 연착을 한 거죠. 그래서 유엔에 들어가고 남북 기본 합의서를 통해서 이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해를 넘겨서 비핵화 공동선언을 해버리니까 분위기가 이제 아주 살았던 거죠. 무르익네. 무르익은 거죠. 어느 정도였냐면 1992년 한 해에만 남북 회담이 88회. 야, 진짜 많았네요. 진짜 많은 거예요. 거의 뭐 한 진짜 주 건너 많았네. 한 번씩 했네요. 네. 이게 계산을 해봤더니 1971년부터 이명박 정부 때까지 42년 동안 606회를 했어요. 그러면 한 회당 많아봤자 14번, 한 15번밖에 안 되는데 92년 한 해에는 88번을 한 거예요. 야. 88번. 진짜 많이 했네요. 일주일에 두 번씩 본 거야, 거의. 그런 셈이죠. 그렇죠. 요런 건 계산이. 아니, 진짜, 지금 또 청취자들이 못 들으시겠지만 모자 뒤로 이렇게 탁 쓰고 더 능참봉 같거든요, 지금. 개구쟁이 능참봉 막 이런. 수염을 매만지고 있어요. 술에 쩔어서 뭐 이런 거에 여전하신가요? 근데 뭐냐면 이게 가능했던 배경에 되게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 92년에 팀 스피리트 훈련을 중단했어요. 그 해만.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한미 연합 공동 훈련을 그 해 안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합의를 본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이런 게 있잖아요. 평창 올림픽인데 북한에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한미 연합 훈련하면 막 경기하고 우리끼리 하는 건데 왜 그러냐 하면서 이게 굉장히 언제나 이슈가 되는데 사실은 이 90년대 초반에 한미 연합 훈련을 중지했었던 거는 남한의 대북 공세 평화 공세 속에서 남북한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전략 속에서 미국과 합의하에 중단을 했던 거기 때문에 이게 무슨 굴욕적이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알아두시면 갑자기 이제 왜 우리가 북한 때문에 한미 연합 훈련을 중단해야 돼? 이거는
전혀 이제 엉뚱한 생각인 거예요. 예, 원래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왜냐면 이번 해에 한미연합훈련 한 번 안 한다고 해서 한미동맹이 깨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미군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미군 기지 멀리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게 좀 인상적이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이제 어린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실제로 한미 연합 훈련을 한다고 해서 그게 전투력에 대단한 상승을 가져올 거라고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데 저게 굉장히 위협이 되기는 되나 보다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저걸 가지고 저렇게 경기하는 걸 보면 야 저게 뭐 우리는 그냥 뭐 훈련 그냥 을지 훈련 한다고 누가 뭐 또 이제 한국 남자들이 이제 군바리를 살면서 그러니까요. 맨날 군의 하는 허술함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리고 맨날 하는 게 훈련이니까 또 이제 그 감각이 되게 네. 둔한 것도 사실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북한 입장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단박에 역사 현대편 읽어보면 잘 나오지만 폭격을 경험한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소련군 스탈린은 야, 너네가 전쟁하고 싶으면 하는데 도와주진 않을 거야잖아요. 그러니까 공군력을 안 도와줬거든요. 그래서 공군이 만주를 지키기 위해서 미국기가 뜬 적이 있지 한반도 북부를 지켜주기 위해서 미국기가 넘어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말 그대로 그 어마어마한 미군 항공기가 평양과 모든 일대를 막 부실 적에 그렇게 다 당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최고 정점은 하루에 미군 폭격기가 800대가 떠요. 800대, 900대가 떠서 평양을 뽀개는데 그러면 살아남을 수가 없는 수준이잖아요. 작살이 나겠네. 그러니까 전쟁 끝나고 나니까 인구가 20만인가 줄고 막 그래요. 평양의 시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줄기 때문에 북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미제 무기 이거에 대한 두려움은 클 수밖에 없죠.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상은 공포감이겠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B-29 뭐 야 저게 뭐 핵무기가 있대 막 이러면서 이렇게 신기해하는 거지만 북한 지도부 입장에선 그렇게 하면서 확 밀고 넘어올 수 있는 뭐 이런 게 있겠죠. 그리고 그런 위협감이 떨어져도 국가를 좀 단결시키려면 그 위협감을 또 강화시키고 이렇게 하는 작업도 있을 거고. 그게 하여튼 군발이가 문제죠. 우리는 별로 그런 게 없잖아요. 이렇게 훈련해도 뭐. 하나보다. 자, 그래서 노태우 정권 때 진일보를 잃었다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횟수로만 보거나 뭐 빈도로만 봐도 굉장히 전에 비해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조금 진전이 좀 있었다고 봐야 되는데. 그렇죠. 그리고 진일보를 한 게 유엔에 가입을 시켰다라는 것과 9호에서 합의서를 만들었다는 거, 그리고 비핵화 공동 선언을 했다는 건 어찌됐건 북한이 우리 핵 개발 안 하겠다라고 하는 합의를 이끌어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 비핵화를 두고 옛날에 그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같은 소설 뜨면서 이희소 박사가 다 만들어 놓은 건데 그걸 이제 전두환이가 뭐 미국에 넘겼다. 그래서 이거만 아니었으면 우리가 핵을 가졌다 이런 입장도 있으나 사실은 동아시아 전체 나라들이 핵을 안 갖는다라는 건 좋은 거잖아요. 이제 그런 기준으로 보면 이게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문제가 언제 생기냐? 김영삼 정권 때입니다. 참 이 애증의 사나이 김영삼 아닙니까? 마냥 미워하자니 참 또 나름 한계 있고. 아이고 너 그죠. 또 근데 또 마냥 칭찬하자니 또 저지른 게 너무 많고. 참 생각 약간 귀염상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마냥 미워하기도 그렇고 하여튼 한데 이분이 재밌어요. 이 단적인 구호만 읽어드리면 참 이분이 했던 말입니다. 어느 동맹국도 민족보다 나을 수 없다. 죽이죠. 이게 취임사 때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취임을 하면서 40년 만에 문민 정부를 열면서 어느 동맹국도 민족보다 나을 수 없다.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북한과의 어떤 그런 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 했는데 그로부터 1년 후 김영삼 대통령이 무슨 말은 이건 이제 뒤로 넘어온 얘기인데 북한은 거칠게 다뤄야 한다. 이걸 누구한테 한 말이냐? 미국 국무부한테 한 말입니다. 미국 국무부한테. 대박이죠. 이 양반 정말. 그래도 컨셉은 항상 유지하시니까. 그렇게 확실한 사람이긴 해. 하여튼 저도 이거 보면서 너무 어처구니 없어서 어떻게 이런 얘기를 두 개를 다 할 수 있나. 근데 문제가 뭐냐. 김영삼 정권 때가 1차 남북한 핵위기.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김영삼 정권도 열이 받는 이유가 있어요. 3월 11일 날 한한상 통일부 장관이 비전향 장기수 안모 씨의 소환을 북한에 통보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김대중 정부 때 오히려 이런 거 했던 게 큰 문제가 됐으나 실제로 제일 처음 했던 건 이때예요. 그리고 대북 지원액 같은 거 따지면 김대중 정부보다 김영삼 정부가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딴에는 말 그대로 어느 동맹국도 민족보다 나올 수 없다. 라는 명분 속에서 난 다른 정치를 펼치겠다면서 딱 손을 내민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북한이 NPT를 탈퇴해요. 핵 확산 조약을 탈퇴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완전 이거는
쌩 이렇게 바람이 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개혁의 열기 속에서 잠잠하고 있던 보수 세력이 막 공격을 하면서 도대체 어느 동맹국도 민족보다 나올 수 없다란 말 누가 시켰냐 했는데 그게 당시 이제 통일부 장관이던 한한상 부총리가 준 아이디어였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10개월 만에 통일부 장관이었던 한한상 부총리가 장관에 잘려요. 그러니까 이제 남북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주요 리더가 리더십이 제거가 된 거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NPT를 탈퇴를 했잖아요, 북한이. 그러니까 핵 확산 금지 조약에 탈퇴를 하고 나니까 미국이 당황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이걸 어떡하지? 이렇게 대놓고 막 탈퇴하고 이런 나라가 없었거든요. 이게 또 굉장히 그 북한의 특징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막가파. 감히 할 수 없는 짓을 뭐 하고 제가 뭐 이거 어디 가면 한 얘기지만 그때 아베가 평창올림픽 비하하는 발언 하니까 북한 논평 보셨어요? 봤어. 저 4개 섬나라 저거 핵폭탄 4개로 날려버릴 뭐 이런 뭐 비열한 쪽발이 나라를 우리의 핵으로 선멸시켜버린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버린 거야. 아니 오바마 대통령을 원숭이에 비유한 나라거든요. 정말 진짜 저 충격적인.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당황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왜냐면 이런 선례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북미 대화에 나선 거예요. 미국이. 그러니까 이제 김영삼 정부 열받는 게 뭐냐면 가뜩이나 지금 북한한테 싸대기 맞은 입장인데 미국이 북미 직접 대화를 하게 되면 뭐가 되냐면 이제 낙동강 오리알이 되는 거죠. 협상력이 없어져 버리니까. 코리아 패싱이 되는 거죠. 그죠. 네. 코리아 숟가락 능력은 진짜. 저는 뭐. 네. 그래서 그때부터 오히려 김영삼 정부가 초기의 구호와 다르게 계속 이제 대북 제재 형태의 발언들로 나오고 북미 대화를 막는 형태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악순환인 거죠. 북한도 이거 뭐야? 맨 처음 했던 말이 있는데 악순환에 나가죠. 그런 상태에서 미 국무부한테 김영삼 대통령이 했던 말이 이제 북한은 거칠게 나가야 된다. 그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제 2달 후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미국 정권이 바뀐 거예요. 클린턴 정권인가 아마 바뀌었을 텐데 미 정부에서 동아시아 태평양 차관보를 취임을 시키는데 그게 취임하고 임명하는데 한 6개월 걸린대요. 근데 그때 또 북한이 무슨 짓을 하냐? 노동 1호로 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 노동 1호로 쏘는 그 순간부터 미국인들한테는 핵과 미사일은 같이 세트가 되는 거죠. 북한은 핵과 장거리 미사일을 통해서 우리를 위협한다라는 어떤 그런 아젠다가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답답한 거죠. 그래서 또다시 미국이 이것도 처음 겪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임명도 안 됐는데 쟤네 왜 저래 진짜. 아니 그게 우리가 되게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 옛날에 부시 대통령이 정말 큰 오해했던 게 악의 축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 북한은 국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슬람은 그냥 테러 단체잖아요. 그러니까 단체와 국가의 차이는 너무 큰 거고 북한은 이렇게 짜잘한 거 안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쪽에 이제 테러를 하는 거고 좀 미사일을 쏘고 핵을 만드는 거니까 이게 너무 레벨 차이가 큰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이 또 북한을 접촉을 하니까 또 남한이 열받잖아요. 그러니까 또 남한이 자기를 이제 차지하려고 막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또 막 방해를 하니까 이제 여기서 아까 말씀하신 코리아 패싱 사태, 통미봉남.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는 남한을 무시하고 이제 직접 북한과 대화하는 단계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긴 거죠. 그리고 이제 1년 후인 1994년에 이건 아마 아실 겁니다. 저희가 학창 시절 때. 그렇지. 그 유명한 클린턴 대통령 때 폭격 핵지대 일대를 쓸어버리겠다. 그게 왜 나왔냐? 그 전으로 클린턴 대통령이 보스니아 내전 때 보스니아 그 세르비아 지역에다가 한번 공군 폭격해서 아주 재미봤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경험이 있으니까 초기에 단호하게 잡는다라고 하면서 민주당 정권이었던 클린턴이 북폭론을 제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상황이 심각해지는 거죠. 그때 뭐 하셨나요? 그때 뭐 고등학교 3학년 고등학생이었죠. 2학년이었나 우리가? 94년? 1학년. 1학년. 그렇죠. 저도 뭐 고딩 때. 그때 무슨 막 사재기 열풍 뭐 이런 거 좀 뭐 라면 사고 막. 그렇죠. 안 샀어요. 다 죽을 텐데 뭐. 그때 여름에 김일성 주석 돌아가시고. 그죠. 약간 발언이 뭐 주석 돌아가시고 이 약간 이상한. 제가 또 북한에서 능참봉을 할 수도 있거든요. 굉장히 더웠던 맞아요, 여름이었어요. 맞아요. 그런 것까지 기억해요? 굉장히 진짜 더웠어요. 94년에. 이상 기후로 굉장히 더웠었어요. 제 기억나요. 덥고 월드컵 뺐고 김일성 죽었고 네. 3개. 맞아. 월드컵 때 7월달에. 진짜 짜증났어. 너무 더웠어. 우리나라 2무 1패인가. 네. 아니 그렇게 골대 앞에서 못 넣어가지고. 황선홍. 나 이제 그 얘기하려다 참고 있었는데 엄청 욕했죠. 엄청 욕했죠. 학교에서 보면서 막 볼리비아전하고 막. 그쵸. 갑자기 얘기 이상한 데로 가네. 근데 그때 그 시절입니다. 맞아요.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 너무 좋아. 늙어가지고 서글프다. 그때 당시 김대중 아시아 태평양 평화재단 이사장 이제 그 김영삼한테 진 다음에 정기 은퇴를 선언해서 영국에 1년간 유학을 갔다가 옥스퍼드 가 돌아와서 계셨죠. 돌아와서 이제 그때 자서전 얇은 거 하나 쓰시고 했던데 이때 뭐라냐면 이때 아직 북폭론 제기되기 직전인데
똑같아요. 남북 관계는 협상으로 풀어야 된다 하면서 이게 그 미국에서 연 세미나인데 거기 카터 대통령이 와 있었어요. 네. 카터 대통령한테 당신 같은 사람이 가야 된다라고 제안한 거예요. 근데 또 카터 대통령이 또 되게 재밌는 게 재임 기간 중에 또 엉망이거든요, 이분이. 4년밖에 못 하신. 욕 개판 먹고 떨어졌는데 그 뒤부터는 활동이 막 뭐 헤비타트 하고 전 세계 평화를 이끄는 네. 대통령 괜히 했어. 이러는. 근데 실제로 카터 대통령이 잘한 업적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그 당시 상황상 굉장히 공화당적인 정책을 많이 취해서 되게 많은 문제를 일으켰다고 하는데 이분이 그걸 그 자리에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제 제안을 했고 사실 클린턴 대통령 입장에서 굉장히 불쾌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이 문제를 푸는 대통령인데 원로가 나선다. 라는 게 되게 민망한데 결국 이제 이걸 또 북한에서 이제 받아들이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카터가 비행기 타고 김일성을 만나죠. 네. 만난 자리에서 김일성이 했던 얘기 뭐냐? 우리는 핵 개발 의지가 없다. 그게 아니라 전력 생산과 에너지가 부족하니까 이 원자력 발전소 같은 걸 만들고 싶어 하는 것뿐이다. 하니까 이제 그럼 원자력 발전소를 만들어 줄 테니까 깔끔하게 처리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게 이제 속칭 제네바 합의의 단초가 돼서 전쟁 직전까지 갔다. 근데 이것도 이제 김영삼 대통령 자서전을 보면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니까 내가 막았다. 자기가 막았다고 하잖아요. 전화해서 내가 클린턴 대통령한테 직접 고언했다. 헤이 빌 스탑. 뭐 연기력이 무르익었는데. 명참봉은 여러 가지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 김 프로는 또 이제 관객으로 또 신나게. 전 관람하고 있습니다. 근데 김영삼 대통령이 실제로 그걸 막았는지 안 막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본인이 막았다고 항상 주장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게 없다고 이제 통념처럼 이제 다른 측에서는 이제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들도 많아요. 그래서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여러 곳에서 한 적이 없다고 얘기는 하는데 글쎄 이게 약간 애매해서 조금 저도 모르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근데 여튼 결국은 제네바 합의를 했는데 이때 재밌는 게 뭐냐면 이게 완전 코리안 패싱 상황에서 정리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 뭘 세우냐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캐도라는 걸 세웁니다. 네. 한반도 에너지 개발 기구 해서 캐도를 건설했는데 합의는 미국이 봤거든요. 이거 되게 재밌어요. 합의는 미국이 봤어. 근데 이제 북한에다가 경수로를 지어줘야 되잖아요. 비용의 70%를 한국이 내라.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하는 통미봉남이 돼버리면 이런 문제가 이제 생기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일본은 20% 내라. 근데 일본이 자기는 20%안 낸다. 10억 달러를 내겠다. 근데 이게 20%면 그 당시 돈으로 9억 6천인가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0억 달러면 더 많이 내는 건데 그래도 10억 달러 내겠다고 해서 10억 달러를 내요. 왜냐면 일본 애들이 꼼꼼한 게 물가 계산을 계산한 것 같아요. 이게 좀 늘어질 수 있는데 시간 오래 걸리는 거니까 이거 올라갈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일본이 한국이 70% 일본이 20이면 10이 남잖아요. 이게 누가 내냐? 미국은 안 낸대요. 안 낸다고 하더니 10%를 어떻게 했냐? EU를 갑자기 끌어들여요. 유럽연합. 그러더니 캐도에 이사지간을 줘라. 그리고 10%를 넣자. 그러니까 이 뭐냐면 전형적인 어떤 미국식 세계주의 이 문제를 해결할 적에 꼭 동맹국들을 다 끌어들여서 이렇게 만드는 특징. 근데 여기서 너무 웃긴 게 그럼 미국은 한 게 없잖아요. 약속이 뭐냐? 미국은 중유를 제공하겠다라고 해요. 기름을.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그때는 기름값이 쌌거든요. 기름값이 이 이후 엄청난 속도로 올라가요. 그래서 결국은 미국이 굉장히 피해를 많이 봐요. 중유를 사다 주다가. 이것도 미국식 세계화의 바보 같은 점. 그렇죠, 그렇죠. 이런 일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결국은 극적으로 문제가 해결이 됐다고 생각을 했고 김일성이 먼저 제안을 해서 남한의 대통령 김영삼과 남북 회담을 하자라고까지 얘기를 해서 준비를 다 하고 있던 중에 정말로 급설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게 이제 두고두고 이제 김영삼이 되게 아쉬워하는 거죠. 만약 이때 내가 했었으면 훨씬 더 많은 걸 끌어낼 수 있었을 텐데. 말은 그렇게 하지만 속으로는 내가 DJ보다 먼저 평화상 받는 건데 요게 컸을지도 몰라요. 정확한 거죠. 그렇죠. 왜냐면 평생의 라이벌이잖아요. 그게 지지에 따라서 한쪽을 욕하는 경우가 있지만 냉정히 따지면 진짜 약간 사후서술에서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과거를 회상하는 데서 김영삼 대통령이 되게 솔직한 스타일이니까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불만을 막 드러내는 스타일인데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조금 더 이렇게 차분하시기 때문에 그때 내가 좀 양보했으면 이런 식인데 근데 이게 앞뒤를 따지면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둘이 똑같아요. 그래서 뭐 나한테 그런 아쉬움도 있었겠죠. 근데 이게 아무튼 갑자기 사망하게 되고 3년간 유은 통치로 들어가게 되는 그러니까 정권 급변동 상황이 생기고 북한에서는 처음으로 정권 교체를 하는 거기 때문에 남북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아졌기 때문에 이 이후에 또 별다른 게 없게 되는 진전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그러다가 98년에 이제 저번에도 했던 얘기지만 그 있잖아요. 현대 정 회장님께서 소떼 소떼 끌고 문을 열고 그 무슨 정주영 체육관 이런 게 있대. 있죠. 평양에. 그러니까 현대가 지어준 거예요. 그런 거 따지면 다 그래요. 그건 우리가 다 대부분 해주기 때문에. 근데 어찌됐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러고 이제 나서 김대중 대통령이 2000년 6.15 공동선언을 통해서 남북관계 획기적인 길을 열게 되는데
이제 이 원칙이 좀 바뀐 게 되게 중요한 게 북한이 뭐뭐 하면 해주겠다의 논리에서 처음으로 우리가 뭘 먼저 해서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로 바뀐 거래요. 햇볕 정책이네요. 햇볕 정책. 네. 그때부터 프레임이 만들어진 게 뭐냐면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핵심 특징이 뭐냐면 비핵화를 하면 우리가 이걸 해주겠다 하는 거고 김대중 정권 때부터 노무현 정권 이렇게 소위 말하는 진보 개혁 진영의 아젠다는 우리가 뭔가를 먼저 해서 상황을 바꾸겠다. 두 개의 노선이 딱 대립되면서 나타나게 네. 된 거죠. 근데 김대중 정권에서 특별히 신경을 썼던 건 뭐냐면 중국의 개방 모델 연구를 많이 했대요. 그래서 중국에서 개방을 할 적에 맨 처음에 도시를 열더니 도시들 간에 관련된 지역 전체를 열고 나중에 그 도시들이 속한 성을 열더라. 네. 점이 선이 되고 면이 되더라. 그러니까 일단 점부터 뚫고 점을 만들어주면 그 다음에 선을 만들고 선을 만들면 면을 만들자. 그래서 시작된 게 개성공단. 그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노무현 대통령 막판에 갔었을 때 약속했던 게 해주공단이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개성에서 해주로. 선을 긋겠다는 생각이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건 금세 낼 수 있는 주제였고 플러스가 뭐냐면 장기적으로 황해에 또 경제 특별 지구를 만들자는 거였거든요.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면을 만들게 되는 거고 경의선은 그 자체가 선인데 경의선, 동해선 이번에 이제 김정은이 제안 아마 했었죠. 평양선 만들자. 이게 이제 선을 뚫어서 만드는 공간 개념 같은 것들이 사실 이때 다 처음 연구가 되면서 나왔던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98년도에 소대를 몰고 갔었던 것도 생각해보면 97년도에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 변화가 엄청나게 큰 거겠네요. 맞아요. 그리고 베를린 선언을 하고 이러면서 갔던 거였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언제나 준비된 대통령이라고 표방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정말 하루아침에 된 건 아니에요. 제가 뭐 갑자기 무슨 특정 이분이 뭐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뭐 찬양 이런 것도 아닌데 어찌됐건 김대중 대통령이 준비된 대통령이라는 말에 대해서 저는 좀 뒤늦게 되게 동의를 하는 게 많은 게 뭐냐면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가 대결 구도 속에서의 성장 담론으로 한국의 굉장히 모순적이든 어찌됐건 이렇게 구조를 만들었다면 김대중 대통령의 딱 문제의식은 박정희 대통령이 만든 건설물의 모순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혹은 그 이전에 있는 분단 구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딱 목적이 맞춰져 있고 표현은 바뀌지만 사실은 지금까지 노무현 정권도 그렇고 지금 문재인 정권도 그렇고 사실은 그것들을 계속 이어가는 방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어쨌든 김대중 대통령의 존재라는 거 정치인 김대중의 가치라는 것을 저는 좀 뒤늦게 저는 이제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저한테는 옛날에는 저 이부 오도민 집안이잖아요. 그러니까 반공주의 집안이고 저희 작은아버지 두 분 다 경찰이셨거든요. 아유. 그랬던 집안이었기 때문에 저한테는 김대중 대통령은 그냥 빨갱이네, 빨갱이. 아니 빨갱이 정도면 생각을 한다는 거고 그냥 화석 검은색 이걸 찍는다는 생각을 못 해봤어요. 한 번도. 그래서 이제 자조적으로 반성하는 얘기지만 저 97년 때 이회창 찍었었거든요. 근데 뒤늦게 생각해 보면 야 내가 참 대학교 2학년 때 이제 처음 조금 생각을 펼쳐나갈 때 내가 도저히 그때는 김대중이라는 존재를 찍을 수가 없었던. 그래서 막 새벽 4시까지 개표 방송 보면서 아버지랑 나랑 같이 절망하고. 아유. 그러다 이제 5년 후에 이제 정반대가 되고 뭐 이러면서 노무현 찍. 이제 아버지와 저는 이제 만날 수 없는 평행선을 하여튼 그 저는 이제 김대중 대통령 보면 그게 항상 기억이 나요. 약간 미안함도 있고 그때는 내 입장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존재였던 게 너무 컸던. 근데 나중에 이제 역사를 연구하면서 이 사람이 보여줬던 길이라는 것이 어떤 정치인으로의 팬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성에 있어서는 참 이분의 아이디어가 왜냐면 이 사람이 아세안 플러스 3 같은 거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동아시아 평화공동체 같은 담론도 다 처음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하고 있는 거의 모든 모델들이 다 사실은 김대중이라는 사람의 구상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YS와 DJ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공부를 하냐 안 하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렇죠. DJ는 공부를 진짜 많이 하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서지에 뭐 15,000권의 책을 갖고 있었던 거고 자서전 보면 감방 생활 같은 거 하면서 느낀 독서의 기쁨 같은 것들에 대해 얘기하는 거고 김현선 대통령이 이제 머리는 빌려와서 쓰면 된다. 근데 그걸 마냥 무시할 수는 없는 게 이게 약간 균형을 맞춰야 될 것 같아서 근데 그건 분명히 알았던 것 같아요. 김영삼 대통령이 본인이 김대중 대통령에 비해서 좀 딸리고 그리고 당시 뭐 2개의 한국인가 쓴 미국 기자의 책을 보면 김대중 대통령이 굉장히 박식하다. 근데 김영삼 대통령은 민주화에 대한 열정만 박식하다. 그러니까 목적의식은 정확한데 근데 그 외에 나머지는 좀 디테일이 떨어지고 자신감만 강하다는데 본인이 단점을 알아서 그래서 원래 김영삼 곁에 사람이 많다. 심지어 백기환이라든지 우리나라의 아주 민중 진영의 그런 사람들도 실제로 김대중보다 김영삼이 훨씬 호의적이었고 그렇죠. 그런 게 강한 뭐 인간적 매력
근데 그게 이제 컨트롤을 잘 못했다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그래서 어찌됐건 김대중 정권 때 변화라는 게 굉장히 컸고 요걸 이제 노무현 정권에서 계승하면서 개성공단, 경의선 등등등의 구체적 조치들이 이루어지면서 상당히 황금기를 보내게 됐죠. 자, 그래서 1972년 7.4 남북공동 성명부터 시작해가지고 DJ까지 쭉 흐름을 한번 살펴드렸는데 이후에 뭐 이제 그 요걸 이렇게 한편으로 후루룩 다루기에는 사실 너무 양이 많기도 하고 중요한 주제니만큼 한편으로 끝낼 수는 없지 않을까 네. 싶은 생각이 내용이 들어서 중요하기도 하고. 폭로하겠습니다. 분명히 한편으로 나한테 해오라고 했는데 자기들이 하다가 이게 될 것 같거든. 그러니까 저한테 갑자기 한 편 더 준비해 오라고 하네. 야, 이런 진짜 너무 알차요 내용이. 정말. 네, 이렇게 너무 후루룩 끊기에는 버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요. 정말 새치어들 진짜. 정말 내가 자, 그래서 일단 DJ까지 한번 쭉 맥을 훑어드렸으니까 이후에 나머지 사실들에 대해서는 이제 또 4월이면 계속 남북 정상회담 관련해가지고 이제 뉴스들이 좀 쏟아질 텐데 그런 것하고 좀 종합적으로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그래요. 저희가 다음 시간에 그러면 미국의 입장, 뭐 피벗, 그 오바마 때, 저는 오바마 대통령 되게 안 좋아해요. 왜냐면 오바마 대통령을 싫어했던 건 그 시기 때가 남북 관계에 저는 최악의 상황이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 그리고 결국 중요한 건 9.19 공동성명이거든요. 네. 그거랑 이제 남의 나라, 베트남이나 뭐 독일 같은 얘기들도 같이 하면서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다음 시간에 그래서 남북 관계사에 대해서 후속편을 조금 정리를 해드리고 오늘은 아무튼 박정희로 시작해서 김대중까지 뭐 이렇게 쭉 흐름을 꿰드렸으니까 중간중간 빠진 게 있었다면 아마 이렇게 맥을 잡으시는 데는 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적당하게 절반 얘기를 한 것 같네요. 남북 얘기를 할 때 박정희부터 DJ까지, DJ부터 현재까지. 네. 네. 관련해서 다음에 좀 읽으실 만한 책들도 제가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오늘 네, 시간에서. 좋아요. 네, 근데 그거 읽기 전에 이제 단박이 영사 먼저 읽으시면 참 좋다. 아이 무조건 담배 학사부터 읽고 봐야죠. 그렇죠. 그건 뭐 기본인데. 파란색 옷 입고 얘기하니까 되게 기분 좋다. 자, 그래서 오늘 시간은 이 정도에서 정리하도록 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 프린스 씨 모시고 남북관계사 하편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